예, 이번 시간은 저당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기본서 445. 예, 요약집은 물권법 77페이지 테마 29부터입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계속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등을 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까봐 채권자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담보 제공하는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로 하는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채권자가 저당권자,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 그럼 계약이란 법률 행위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186조에 따라 을이 저당권이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계약, 약정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는 것이 저당권이기 때문에 유치권과 달리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건이라고 말해요. 약정하고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자, 이래서 을에게 저당권이 성립, 저당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이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저당 부동산은 설정자가 그대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을에게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도 소유자인 설정자는 매매 등을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점유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등도 할 수 있어요. 설정자가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등기나 등록 등으로 공시할 수 있어야만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등기나 등록하지 못하는 것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임목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부란 공적장부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할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것들은 저당권의 객체,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부동산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합니다. 반드시예요. 이게 담보물건의 부종성이라고. 즉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하고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가진 자와 저당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원칙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판례가 있다고. 지금부터 하는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예요.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가 합의를 하고 이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령 을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버렸다면 제3자가 실질적인 채권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가 합의를 하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는 예외도 있기 때문에 담보물건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까지는 맞지만 반드시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면 판례에 배치돼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 논리와 똑같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어요. 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제3자에 불과한 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인 을에게 담보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다. 이런 제3자를 물상보정인이라고 말합니다. 보정인은 절대로 채무자가 될 수 없어요. 쉽게 접근한다면
자기 채무를 자기가 보증 설 수 있다면 보증 서달라고 이 앓는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보증인은 절대로 채무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해도 채무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것이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단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저당권이란 권리는 저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을 것인데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때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라면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집어넣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저당권 설정자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집어넣을 뿐이에요. 이 물상보증인은 이 물건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선 것이지 채무자와 보증인은 동일인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그리고 경매에 집어넣고 경매 대가에서 후순위 물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가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점유도 하지 않는데 왜 존재하는가? 변제기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은 저당권이란 권리의 실행이에요. 그러므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을 저당권 실행이라 말해. 그 경매를 저당권 실행 경매라 말한다. 되겠죠? 예. 라는 걸 이해를 좀 하시고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크게 두 가지요. 첫 번째,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목적물의 범위란 의미는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이란 권리는 경매 신청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인데 경매란 말이 경쟁매매의 약자, 매매의 일종입니다. 단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이지만 경매도 매매의 일종입니다. 그때 경매할 때 경매하는 물건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경매법원에 팔려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이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그럼 만약 저당 목적물이 토지라면 토지를 경매 신청하고 저당 목적물이 건물이라면 건물을 경매 신청하는 것인데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 중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이란 물건은 토지란 물건에 절대로 부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자라면 원칙적으로 토지만을 경매 신청해야만 하지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다만 예외가 있다.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 그건 조금 있다요. 민법 358조가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민법 358조가 물권법인데도 무선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가능하다. 그 말이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판례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겠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저는 별 의미 없지.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이미 부합물 종물이 있었다면 거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포인트는 후에 후.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부합물 종물이 없었거든. 그 이후에 부합물 종물이라 할지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쳐요. 미치는데 최근에 자주 물어보는 것이 주물도 물건, 종물도 물건, 주물 종물 이론은 물건 상호 간의 이론이지만 권리 상호 간에 유추적용하겠다는 게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이 종물의 논리는 어디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종된 권리에. 그럼 부합물 종물에 관련된 판례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합물에 관련된 판례요. 지금부터 하는 부합물에 관련된 판례는 포인트가 부합되니 포인트예요. 이 건물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이 갑 소유 건물에 을에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 갑이 건물을 정축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정축된 부분 없었잖아요. 이 정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을 하는가? 부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정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부합되지 않아요. 근데 정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된다고? 부합이 된다고. 그럼 지금 판례는 부합된 경우를 전제한 판례입니다. 그럼 이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었다면, 부합이 됐다는 말은 합쳐져서 한 개의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부합이 되었다면 서로 이 부합된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돼. 이 말이 포인트예요.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면 서로 경매 절차에서 정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기존 건물의 저당권은 정축 부분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게 무엇이다? 대부분 판례예요. 이 말이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물 아니냐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러므로 차후 변제기에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가 이 건물을 경매 신청하면 건물의 낙찰자는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축 부분까지. 이 판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부합된에 있다. 부합된에. 이런 말에 현혹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종된 권리에 관련된 판례 하나 해볼게요. 종된 권리에 관련된 판례란 이야기는 가령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예 하나 듭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고 그 지상에 지상물 건물을 소유하는 을이 있어요. 그럼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 을이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했거나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하였다면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 청구 못하잖아요. 그때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이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 아니냐고. 되겠습니까? 그럼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부터 이미 종물, 종된 권리가 있거나 그 이후에 종된 권리라 할지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종된 권리에까지. 차후 을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 신청한다면 이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낙찰자는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또 하나는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에 관한 이런 권리를 취득한 을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인 을은 저당권자 동의 없이 이런 권리를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암기하는 게 아니고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하는 이론을 기억해야 돼. 종된 권리에 관련된 판례들은 많아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계속 응용해 볼 겁니다. 예.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100일이 다가오는지 100일 아직 안 됐죠? 100일쯤 남았죠 아마. 예. 문제 풀이할 때부터 본격적입니다. 본격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한 가운데 합격해요. 모든 시험이 완벽한 상태에서 합격하는 거 없습니다. 예, 걱정이 따따블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상대평가에 익숙해 있거든. 그 기준으로 자꾸 시험을 바라본다고. 시험을 너무 쉽게 희화화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부담을 따따블로 가중시키지는 말자 이 말입니다. 과락 없이 평균 60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고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에 노력만 수반되면 살짝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살짝 넘어가는지 살짝 못 미치는지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최근에 오신 분 진짜 진실로 처음 하는 분은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분은 1차만 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월이 있고 나름 좀 열심히 하셨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건강 좀 유지하고 노력 좀 하면 살짝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너무 걱정만 키우지 말자 이 말이에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계속 가중된다. 특히 불안감이 왜 가중되는가 하면 그놈의 자존심, 자존감 때문에. 자, 과실이요. 과실은 원칙 점유한 자에게 귀속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과실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예외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과실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인가? 저당 부동산이 경매가 되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 저당 부동산이 압류가 된다고. 저당 부동산을 압류를 한 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과실에까지. 라는 정도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물의 범위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확인하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란 이야기는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고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것인데 경매 대가에서 어디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360조는 5개를 규정해 놓고 있네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달리 지연배상, 달리 지연 이자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이요. 여기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만 제한 없이 무제한 담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등기로 공시했다면 후순위 권리자들은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한 없이 담보가 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없어요. 예. 근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저당권 실행 비용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보여줄 필요 없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시험에 중요한 것은 이 지연이자가 중요하다고. 지연이자는 그냥 이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달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의 내용이에요. 이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건 암기하지 마세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1년분에 한한다는 제한을 두는 이유가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후순위 권리자입니까?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후순위 권리자인지요? 예, 고맙습니다.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해주려고. 후순위 권리자가 아니니까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말소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 변제합니까? 전액 변제해야 됩니까? 예, 그 말입니다.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는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후순위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이 안 되나? 후순위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을 말소 청구하기 위해서 지연 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지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비교하자 제3취득자요. 아, 이래 하면 안 되네. 제3취득자는 채무자도 아니고 저당권 설정자도 아니에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할 것. 채무자도 저당권 설정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3취득자가 저당권 말소 청구할 때는 몇 년분만 변제하면 된다고? 1년분이요. 되겠습니까? 제3취득자는 조금 이따 배울 것인데 채무자도 저당권 설정자도 아니라고 배울 겁니다. 예. 그래서 1년분에 한해서 변제한다. 이 제3취득자는 이런 후순위 권리자로 볼 수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권이 먼저잖아요. 되겠죠? 예, 이자들은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지연이자. 구별하시고 그 다음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분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만약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이렇게 1년분에 한한다는 규정은 적용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지연이자도 전액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이요. 저당권이란 권리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한다는 말이 경매한다는 말이에요. 저당권 실행 비용, 즉 저당권자의 경매 비용은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그 저당권자는 항상 배당표를 보면 1번이 저당권 실행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해 주기 때문에 무엇이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예.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물의 범위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관계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당권과 용익관계를 이해해 볼게요.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이 요약지 83페이지 테마 31번 거기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저당권과 용익관계 중에 시험의 논점은 전세권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돼요. 전세권을 중심으로. 먼저 경매의 경우를 말합니다. 경매가 되면 낙찰자, 경락인이 인수해야 된다라는 말은 책임져야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책임지지 않는다,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부동산의 최선순위가 저당권이라면 끝입니다. 끝.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 그 부동산의 권리 중에 가장 앞서는 게 무엇이라면 저당권이라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누가 경매 신청하든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든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게 원칙. 단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는 권리의 순위에 따라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받는 문제만 남아있지 경락인이 인수한다 안 한다? 안 해. 유일한 하나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안 한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대항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경락인 낙찰자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대항 주장할 수 있을 뿐 경락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문제는 최선순위가 전세권이라면 가장 앞선 권리가 전세권이라면 지금부터 하는 논리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논리가 똑같아요. 최선순위가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등기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든지 등기하지 않아도 주임법 상임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었든지 이 전세권의 논리하고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똑같아요. 전세권으로 설명합니다. 최선순위가 전세권이라면 이건 시험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은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것은 전세권 소멸하기 때문에 최선순위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 논리하고 똑같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던 최선순위가 저당권이라면 저당권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다 소멸한다. 이 논리하고 최선순위가 전세권일 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논리는 똑같다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안 되겠네. 전세권자가 아닌 후순위 저당권자 등이 경매 신청해야 돼. 후순위 저당권자 등이 경매 신청하면 원칙은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경락인이 인수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예외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스스로 배당을 요구하면 이 경우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이 논리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똑같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대항력이 있는이라고 말할 때 대항은 낙찰자한테 대항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경매 절차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 말해요. 되겠죠?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저당권과 용익관계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인데 잠시 쉬다가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